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하자마자 낳은 적도 없는 아이의 엄마가 될 뻔한 30대 여자입니다. 남편도 저도 모르는 아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갑자기 나타났거든요. 말만 들어도 황당하시죠? 직접 당한 저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남편과 저는 선을 봐서 결혼했습니다. 처음 보자마자 한눈에 반하고 너 없으면 죽내사네 하는 불같은 사랑은 아니었죠. 그런 사랑도 어릴 때 다 해봤지만 지나고 보니 별거 아니더라고요. 대신 남편처럼 수더분하고 믿음직해서 오래오래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결혼하기엔 딱이다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는 개그 코드가 맞고 말도 잘 통했거든요. 전에 예능 효린의 민박에서인가 이효리 씨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남편이랑 둘이 수다 떠는 게 제일 재미있다고, 수다 떨고 싶어서 결혼한 것 같다고요. 저희도 딱 그랬습니다. 그렇게 잘 통하는 남편이었기에 연애한 지 1년 반 만에 결혼을 결정했어요. 인사드리러 가서 처음 뵌 남편의 부모님들도 남편과 비슷한 좋은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냥 정 많고 챙겨주기 좋아하시는 평범한 우리네 부모님들 같은 타입이요. 교회에서 맛집으로 유명한 큰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남편이 가업을 물려받을 예정이라 일을 배우고 있었어요. 저도 제 장사를 하는 게 꿈이었기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남편과 함께 식당 물려받을 준비를 하기로 했죠.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딱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남편의 여동생이었어요. 남편에겐 5살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자매가 없는 저는 시누이 될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서 연애 시절부터 만나보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만나볼 수가 없더군요. 포기해. 대학교 때 독립하고는 집에도 하도 안 와서 나도 걔 못 본 지 몇 년 됐어. 무슨 신비주의 연예인도 아닌데 도저히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어요. 상견례에도 불참했거든요. 심지어는 저희 결혼식에도 오지 않았어요. 외국에 사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얼굴을 꽁꽁 감추더라고요. 제가 시누이는 왜 안 오냐고 물어도 남편과 시부모님은 말을 돌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좀 바쁜가 보다, 아니면 오빠랑 사이가 많이 안 좋나 보다 싶었죠. 그런데 결혼식에까지 안 오니까 슬슬 이상한 의심이 들더라고요. 혹시 신분 세탁하고 사는 연예인이라거나 정체를 숨기고 사는 비밀 요원 아니야? 하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제가 로맨스 소설을 많이 읽어서 상상력이 쓸데없이 풍부한 타입이거든요. 하지만 시누이의 비밀은 그런 로맨틱한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뭐랄까 좀 더 황당무계하고 파란만장하면서도 현실적인 날것의 그 어떤, 저는 결혼 후에야 그녀의 진실을 알게 됐답니다. 결혼식을 마친 후 저희 부부는 괌으로 신혼여행을 갔어요. 이때까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행복하기만 했죠. 사방에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져 있고 하늘은 맑고 푸른 게 천국이 따로 없었거든요. 원래도 휴양지를 좋아하기에 매일 서핑도 하고 스노클링도 즐기며 꿈같은 시간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시누이가 결혼식에 안 왔다는 건 생각할 겨를도 없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은 신혼여행을 끝내고 돌아온 공항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희가 여행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휴대폰을 다시 켰는데 그 순간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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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남편의 핸드폰에 불이라도 난 듯이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놀란 저희는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눈만 마주치고 있었죠.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으로 온 문자를 보니 시어머니께서 당장 집으로 튀어오라고 명령하셨더라고요. 바로 전화를 걸었더니 그냥 빨리 집으로 오라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저희는 서둘러 택시를 잡아 타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왔던 메시지를 확인해봤지만 너 미쳤냐?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는 내용뿐이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유추할 수도 없어서 혹시 사고를 친 거냐고 남편을 닥달했는데 남편도 저처럼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왠지 도망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긴장된 마음을 안고 시댁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께서 문을 열어주시자마자 으앙 하는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거실에 들어가 보니 시어머니께서 소파에 앉아서 한숨을 푹푹 내쉬며 웬 갓난아기를 안고 계시더군요. 시아버지는 그 옆에 팔짱을 끼고 서서 녹이 가득한 눈으로 남편을 노려보셨습니다. 저희는 영문도 모르지만 왠지 죄 지은 기분이라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버럭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냐?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이런 잘못까지 감싸줄 생각 없다. 나도 지훈이 너한테 정말 실망했어. 아이,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 그걸 몰라서 물어. 내가 그래도 너 하나는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파렴치한 놈일 줄이야. 세아가,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이혼을 하든 혼인 취소 신청을 하든 뭐든지 네가 하자는 대로 다 하게 해줄게. 나는 무조건 네 편이야. 네? 제가 이혼을 왜 해요? 아까부터 계속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몰라서 물어? 혹시 제가 아버지 양주 몰래 슬쩍 한 거 아셨어요? 뭐? 내 발렌타인 30년 산 어디 갔나 했더니 너였냐? 그거 모르셨어요? 그럼 혹시 저번에 아버지 차 긁은 거? 그것도 너였어? 내가 그거 최 사장이 긁은 건 줄 알고 얼마나 싸웠는데. 시끄러워. 지금 그게 중요해? 너 자꾸 모른 척 할 거야? 그것도 아니면 대체 뭔데요? 저 그거 두 개 말고는 진짜 결백해요. 이 아이가 바로 네 딸이라면서. 네? 시어머니가 갓난아기를 보여주며 하시는 말씀에 저는 놀라서 뒤로 나자빠질 뻔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날 아침에 벌어진 따끈따끈한 사건이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아침부터 함께 산에 운동하러 가셨고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 혼자 집 청소를 하고 계실 때였대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이 아기를 안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분도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를 보고는 잠시 당황하는 눈치였대요. 그러더니 아주머니께서 아이를 떠넘기듯 맡겨주었다는군요. 아주머니가 당황해서 이 아이는 누구고 당신은 누구냐고 물으니까 글쎄 저희 남편 이름을 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머니께서 놀라 벙쪄 있는 사이 아이 짐까지 두고 그대로 도망쳐 버렸대요. 워낙 정신이 없는 데다가 아이까지 안고 있으니 그 여자를 쫓아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운동 마치고 돌아온 시부모님께서 갑자기 나타난 아이를 보고 얼마나 놀라셨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저희 시어머니는 심장도 약하신데 까무러치지 않은 게 다행이었죠. 그렇게 시부모님은 하루아침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손주가 생겼다고 좋아할 새도 없이 아들이 사고를 쳤다는 실망감과 배신감에 문자 폭탄을 보내신 거죠. 시부모님은 저를 볼 면목이 없다며 제게 미안해하셨어요. 남편이 결혼 전에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다 아이를 가진 거라고 생각하신 게 분명했죠. 아이 엄마는 누구냐? 당장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해? 답답해. 저 진짜 아니에요. 여보, 나 당신 두고 바람 피운 적 없어. 정말이야. 그 여자가 네 이름을 똑똑히 댔다잖아. 그리고 네 딸아이 얼굴을 좀 봐라. 이 화살코하며 애교살 가득한 부은 눈까지 딱 네 얼굴인데? 붕어빵처럼 똑같이 생긴 애를 두고 어디 감히 아니란 소리를 해? 그렇네요. 제가 봐도 닮긴 닮아.
이게 아니고 저는 정말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화살코는 아버지 빼다 박은 건데 아버지 아이일 수도 있잖아요. 이놈이 이제 애비한테 덮어씌워? 나는 네 엄마 두고 바람 피운 적도 없지만 네 동생 낳고 이미 진작에 묶었다. 묶어요? 정관 수술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희도 모르게 언제...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도 진짜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어린애면 제가 최소 1년 전에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건데 저 그런 사실 없습니다. 하늘에 대고 맹세할 수 있어요. 하늘이 도와신다 이놈아. 넌 천벌 받을 게야. 남편은 억울하다며 계속 가슴을 치고 자기 말을 믿어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남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쥐잡듯 잡기만 하셨어요. 사실 제가 봐도 아이가 남편이랑 정말 닮기는 했거든요. 거실벽에 걸려있는 남편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니 더욱더 똑같았죠. 그러자 저도 같이 화가 나서 시어머니 옆에서 도끼 눈을 뜨고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믿을 사람 하나 없다더니 어떻게 내 남편이 이럴 수가 있나 싶어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머님이 저를 안고 토닥여 주시자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당신이랑은 못 산다며 당장 이혼하자고 엉엉 우니까 시어머니도 함께 우셨습니다. 저희 우는 소리에 아기도 따라 울기 시작하자 새 여자가 꺼이꺼이 우는 소리가 온 집안을 채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한편의 꽁트가 따로 없었죠. 답답해하던 남편이 옆에서 이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던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께 질문을 쏟아내더군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듯이 말이에요. 아줌마, 그 여자 어떻게 생겼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자세히 못 봤어요. 그냥 좀 예쁘장했던 것 같고 나이는 한 20대 후반 정도 돼 보였어요. 정확히 뭐라고 하던가요? 그냥 아이 아빠가 김지훈이라고 작은 사장님 이름 말씀하신 게 다예요. 이 집 사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게만 말하면 된다고 하던데요. 그것 봐라. 정확히 네 이름을 말하고 갔다잖아. 이래도 아니라고 할 거야. 말도 안 돼. 남편이 황망한 얼굴로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저는 이제 다 끝났다는 생각에 속으로 남편과의 이혼을 확정짓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참,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 여자분이 초인종을 누른 게 아니라 혼자서 비밀번호 치고 들어왔거든요. 혼자 문을 열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사모님이랑 사장님이 나가시는 걸 기다렸다가 집에 들어온 거 아닌가 싶어요. 저랑 마주치고 엄청 놀란 표정이었거든요. 꼭 빈집인 줄 알았던 사람처럼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와서 뭐 훔쳐가려고 했다가 걸린 거 아니냐? 야, 이 녀석아. 너는 바람 피우는 여자한테 본가 비밀번호까지 알려주고 다니냐? 아니에요. 이게 바로 제가 아니라는 증거라고요. 저 이 집 비밀번호 몰라요. 모르긴 왜 몰라? 네 생일인데. 아니야. 우리 지난달에 옆집 도둑 들었다는 소식 듣고 비밀번호 6자리로 바꿨잖아. 그거 지훈이한테 아직 알려준 적 없는 것 같은데. 그것 보세요. 저도 모르는 비밀번호를 제가 어떻게 알려줍니까? 그때부터 저도 시부모님도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비밀번호를 아는 것도 시부모님이 나가시는 걸 기다렸다 들어온 것도 전부 수상하더라고요. 남편은 도둑이 몰래 들어오려다가 들켜서 애만 두고 도망친 거 아니냐며 경찰에 신고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연히 온 도둑이면 더 이상하잖아요.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으며 그 집에 같이 살지도 않는 아들 이름은 또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러자 남편은 요즘 보이스피싱이 유행이라던데 가족 정보를 해킹당한 거 아니냐고 걱정하더라고요. 저희는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아버지 남편과 똑같이 닮은 아이인데 두 사람의 아이는 아니다. 가족 사진 속 네 사람에서 두 사람을 제외해보니
아버님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딱 한 명 더 남아있더라고요. 바로 신우이였죠. 결혼 안 한 미혼인데 식당 말고 폼나는 사업한다고 바람들어서 꽃집을 차려줬는데 망했다고 들었어요. 그 뒤로 차려준 카페, 옷가게도 전부 다요. 최근에는 친구가 쇼핑몰을 시작해서 그 사업을 돕는다고 지방에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는 한 3달 정도 아예 내려가서 살다시피 했다는데 시기적으로 딱 맞았죠. 신우이가 갑자기 살이 쪄서 시어머니가 걱정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던 것도 번뜩 떠올랐어요. 혹시 그게 임신해서 살이 쪘던 거라면 다들 같은 생각이 들었는지 망치에라도 얻어맞은 사람처럼 놀란 얼굴이더라고요. 잠시 후 시어머니는 갑자기 주저앉아서 엉엉 우셨습니다. 그래. 이것이 얼마 전에 전화해서 집에 온다고 해서 내가 집 비번 바꿨다고 알려줬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모두 초조하게 전화가 연결되기를 기다리는데 천년 같은 시간이 흐르고 신우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전화를 스피커폰 모드로 돌리고 통화했죠. 너 지금 어디야? 오빠, 이제야 집에 도착한 거야? 우리 아기 봤어? 나 닮아서 엄청 귀엽지? 얘가 정말 네가 낳은 애란 말이야? 네가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미안하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난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어떻게 애를 키워? 장가간 오빠가 내 대신 잘 키워줘. 너 지금 그게 말이야 방구야? 애를 낳았으면 말을 해야지. 대체 왜 말도 없이 혼자 낳고 도망간 거야? 내가 아빠라는 소리는 왜 해? 나는 나 대신 잘 키워달라는 의미로 김지훈 씨가 애 아빠라고 한 건데. 헛소리 하지 말고 당장 집에 나와. 결혼하자마자 이런 사고를 치면 내가 네 새언니 얼굴을 어떻게 보냐? 너 지금 어디야? 오빠네 괌 여행 간다는 거 들으니까 나도 바다가 그립더라고. 그래서 필리핀 보홀에 여행 왔어. 애 낳느라 너무 힘들었어서 여기서 스트레스 풀고 힐링 좀 하다가 가려고. 좀만 더 있다가 갈 테니까 나 찾지 마. 보홀? 야, 너 미쳤어? 당장 돌아와서 네 애 데려가지 못해? 아, 몰라. 난 아무것도 몰라. 아무 말도 안 들린다. 에베베베베. 남편이 뭔가 더 말하려는데 신우이가 이상한 소리를 내더니 전화를 또 끊었습니다. 바로 다시 걸었지만 전화가 꺼져 있다는 안내음만 들려왔죠. 다들 황당해서 말문이 막혀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으앙하며 비명 지르듯 울더라고요. 마치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는 걸 안다는 듯이요. 그 소리에 시어머니는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를 내며 우시고 시아버지는 소파에 쓰러지듯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남편은 실성한 것처럼 웃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신우이가 전화를 끊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만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에베베베라니. 이것 딱 어린애들이 엄마 말 듣기 싫을 때 귀 막으며 하는 소리잖아요. 다 큰 어른이 몰래 애를 낳아 부모님 집에 맡기고 도망가서 하는 말이 고작 저거라니. 애가 애를 낳은 꼴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대체 어떤 집안에 시집을 온 것인가. 저는 그때부터 막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이 상황에 분노했지만 그래도 저는 한편으로는 안심이 됐어요. 아무튼 남편의 아이는 아니었으니 최악의 상황은 피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신우이의 아이라면 시부모님께는 큰일이었지만 저한테는 별 상관없는 남일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남일이 아니더라고요. 제 남편이 그 유명한 엄마 바보 효자였거든요. 내 동생 어떡하냐며 한참을 속상해하던 남편은 일단 오늘은 우리가 아이를 보살피자고 하더라고요. 너무 지쳤던 저는 거절하려고 했지만 시부모님이 반쯤 넋을 놓으신 상태라 제가 봐도 어쩔 수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신혼여행을 끝낸 첫날 저희 집 놔두고 시부모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밤새 운운하기를 난생 처음으로 달래며
갓난아기 키우는 건 정말 힘들다는 것도 배웠죠. 앞으로 아이를 낳을지 말지까지 고민하게 되더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피곤해서 눈이 퀭해 있는 저희 부부에게 시아버지께서 명령을 내리시더군요. 바로 집에 갈 생각만 하고 있던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당장 필리핀 보홀인지 맨홀인지 가서 네 동생 잡아와라. 예? 저희 어제 왔는데 또 해외를 나가라고요? 그리고 보홀이 무슨 손바닥만한 동네인 줄 아세요? 저희 가봤자 못 찾아요. 영어도 못하는 나랑 네 엄마가 갈 수 없잖냐? 거기가 넓다고 해도 한국 사람들 다니는 관광지는 다 거기서 거기일 거 아니냐? 지연이가 곧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그냥 잠자코 기다리시면 곧 쉬다가 올 거예요. 언제 올 줄 알고 기다려. 와도 또 금세 어디로 도망칠지 모르잖니. 다른 데로 가버리면 찾기 힘드니까 최소한 어디 있는지는 알 때 잡아와야지. 그래. 우리는 가고 싶어도 식당 문을 열어야 해서 안 돼. 너희는 아직 식당 일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둘이 같이 후딱 다녀와라. 남편은 시부모님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바로 보호랭 비행기 편을 검색하더라고요. 어쩌겠어요. 저희가 시부모님 식당을 물려받기로 한 처지라 지금 시부모님은 회사 대표님이나 다름없는걸요. 회사에서 김 부장이 억지를 부려도 까라면 까야 하는데 이번엔 대표님 말씀이니 찍소리 못하고 따르는 거죠. 여차저차하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희 부부는 필리핀 보홀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엊그제는 괌에 있었던 신혼부부가 어제는 서울, 오늘은 보홀에 있게 된 시트콤 같은 상황에 웃음만 나오더군요. 일단 대표님이 시키시니 오긴 왔지만 보홀 한복판에 서 있으니 막막했어요. 여기가 손바닥만한 시골 동네도 아닌데 사람 바글바글한 관광지에서 시누이를 어떻게 찾겠어요. 그래도 우선은 한국 여행객들이 많이 간다는 장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 보일 때마다 다가가서 시누이 사진을 보여주었죠. 이 사람 아냐고 물었지만 다들 고개만 흔들 뿐이었어요.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나 마찬가지더군요. 계속 허탕만 치다 보니 우리가 여기서 뻘짓하는 동안 시누이가 다른 데로 도망간 건 아닐까 불안해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돌아다녔는데 아주 뻘짓을 한 건 아니었나 봐요. 한국인 가이드 한 분이 저희가 내미는 사진 속 시누이를 알아봤거든요. 어제 발리카삭이라는 섬에 거북이 투어를 하러 갔을 때 거기에서 시누이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온 여자가 드레스에 각종 인형 머리띠 소품까지 가져와서 미친 듯이 사진을 찍어 기억에 남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라면 저희 시누이가 확실했습니다. 시누이가 아직 보홀에 있음을 확인한 저희는 당장 가이드가 말한 장소로 찾아갔어요. 발리카삭은 알로나 비치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20분 정도 더 들어가면 있는 작은 섬이더군요. 섬을 한참 헤맸지만 시누이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시누이가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저희는 그곳을 떠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장장 4일을 거북이 투어만 주구장창 하고 다니는 대장정이 시작됐죠. 거북이 투어는 배를 타고 나가서 거북이가 있을 만한 바닷가에서 스노클링 장비를 끼고 수영을 하는 거예요. 바닷속을 헤엄치는 거북이를 만나면 함께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죠. 하지만 거북이가 아닌 시누이를 찾아다니는 저희에게는 별로 아름답지 못한 시간이었습니다. 투어팀이 여럿이라 배도 여러 척이 다니는데 다른 배에 시누이가 있는지 보려고 한참을 헤엄쳐 다녔거든요. 투어가 한번 끝나면 살이 5kg씩 쏙쏙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그걸 하루에 한 번도 아니라 여러 타임을 반복해서 하다 보니 거북이라면 지긋지긋해졌습니다. 나중에는 자주 마주치는 거북이들 얼굴까지 다 외우겠더라고요. 어제도 거북이, 오늘도 거북이, 거북이. 그 4일 동안 사람보다 거북이를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나중에는 꿈속에도 거북이가 나오는 지경까지 이르렀죠. 우리 이제 거북이 투어는 그만하자. 시누이는 여기 없는 것 같아.
우리가 얻은 유일한 단서가 이건데 그럼 어떡해. 여기 말고는 다른데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어디든 가자. 맨날 보니까 이제 쟤네도 날 알아보는 것 같다니까. 토끼가 왜 거북이를 얄미워했는지 알 것 같아. 쟤네가 셀쭉한 눈으로 날 빤히 보는데 너 바보냐? 이러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 무슨 소리야. 거북이가 얼마나 착한 녀석들인데 거북이는 아무 죄가 없어. 그래, 거북이는 죄가 없지. 날 이렇게 생고생시키는 죄인은 바로 너다, 이 자식아. 남편의 멱살을 잡고 짤짤 흔들고 싶었는데 애석하게도 힘이 다 빠져버린 상태라 못하겠더라고요. 대신 입으로만 실컷 구박을 해주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둘 다 정말 바보 같았어요. 시누이는 거북이 투어를 이미 하고 떠난 건데 저희가 뭐하러 거길 찾아갔을까요? 거북이가 무슨 유니콘처럼 세상에 없는 희귀한 동물도 아닌데 거길 또 올 확률은 낮잖아요. 애초에 거북이 투어 재탕 뛰는 사람이 저희 말고 또 있겠냐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거였는데 그때는 너무 정신이 없을 때라 아무 생각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뒤늦게야 깨달은 저희는 발리카삭을 떠나 다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는 관광지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지칠 대로 지쳐서 더 이상 못하겠다. 너 혼자 알아서 해라 하고 침대에 들어 누웠어요.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건 애당초 불가능한 미션이었다고 고개를 절레절레하며 맥주를 마시는데 혼자 나간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글쎄 나가자마자 시누이를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둘이 경찰에 잡혀왔다는 거예요. 놀란 저는 서둘러 툭툭이를 잡아타고 남편이 있다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시누이를 잡은 곳은 호텔 근처 알로나비치 해변이었다는군요. 거기서 샤랄라한 원피스를 입은 시누이가 망고 주스를 마시며 여유롭게 해변을 거닐고 있었대요. 저희가 거북이랑 안면 트고 개고생할 동안 바로 옆 해변에서 즐거운 여행을 만끽하며 다닌 거죠. 시누이를 보고 꿈인가 생시인가 잠시 멍했던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달려가 목덜미를 잡아챘대요. 기겁한 시누이가 도망치려고 바동거리다가 안 되니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다가 누군가 신고를 했고 두 사람이 경찰들에게 붙잡혀 파출소에 끌려오게 된 거죠. 너 때문에 이게 다 뭐야? 외국 가서 와서 납치범의 폭행범으로 오해나 받고 나라 망신이 따로 없다. 오빠가 사람 많은 데서 날 억지로 잡아 끄니까 그렇지. 내가 무슨 범죄자야? 내 사회적 체면도 생각해줘야지. 사고치고 해외 도주한 주제에 사회적 체면은 개뿔. 너 내가 영하 6.15 인터폴에 신고해서 잡아오려다가 참은 거야. 내일 당장 나랑 같이 한국으로 돌아가. 내가 애냐? 나도 다 큰 성인이야. 가든 말든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애도 아닌데 그런 사고를 치고 다니니까 문제지. 넌 대체 나이를 어디로 먹은 거냐? 그만 좀 싸워 여보. 안녕하세요. 드디어 뵙게 되네요. 제가 바로 그쪽의 새언니 되는 사람이에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 오빠랑 결혼해서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게 다 아가씨 덕분이죠. 신혼여행 끝나자마자 여기까지 끌려와서 아가씨 찾아다니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여기서 계속 싸우는 것 좀 부끄러운데 이제 사고 그만 치고 가실까요? 제가 웃으면서도 강력하게 이야기하자 시누이는 그제야 한풀 꺾여서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사실 결혼 전 제 직업이 유치원 교사였거든요. 철딱선이 없는 아이들 다루는 데는 이골이 난터라 철없는 어른들 다루는 것도 좀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제 자랑 같지만 제가 좀 카리스마가 있는 편이기도 하고요. 일단 남매를 진정시킨 제가 경찰분들께 사정을 잘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이렇게 싸우는 남매가 어딨냐며 저희 말을 믿지 않더라고요. 아가씨가 성형수술을 해서 얼굴이 많이 달라진 이유도 컸어요.
남매라는데 둘이 하나도 안 닮았다는 거죠. 결국 경찰들이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 가족관계 확인을 마친 후에야 저희는 경찰서를 나올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외국에서 경찰서까지 가보다니요. 못 말리는 시누이 덕분에 제 인생도 참 다채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시누이를 잘 데리고 왔냐고요. 예상하시는 대로 그 과정도 절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는 공항에서부터 수차례 도망을 시도했거든요. 볼 일이 급하다고 해서 화장실에 보냈더니 원숭이도 아닌데 옆칸으로 넘어가서 도망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옆칸에 사람이 있어서 천만다행이었죠. 그분이 놀라서 빽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제가 달려가서 시누이를 잡을 수 있었거든요.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밥을 먹을 때는 저희 손에 음식이 들려 있어서 기동력이 떨어진 사이에 도망을 치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손에 들고 있던 햄버거를 내팽개치고 공항 바닥에서 추격전을 찍었습니다. 다행히 시누이는 곧 남편에게 잡혔고 저는 부끄러운 마음에 잠시 일행이 아닌 척하며 숨어 있었어요. 결국 저와 남편이 양쪽에서 시누이의 팔짱을 끼고 다녀야만 했죠. 유치원에서 일할 때도 도망치는 애들 잡으러 많이 다녀봤지만 애들은 귀엽기라도 하죠. 시누이는 아주 그냥 수갑이라도 채워서 묶어놓고 싶더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도 시누이는 계속 말썽을 피웠습니다. 언니, 여기 자리가 너무 좁은데 비즈니스석 남는 자리 없는지 좀 물어봐주면 안 돼요? 나 좁은 데서는 불편해서 잠 못 잔단 말이에요. 그럼 자지 말고 착륙할 때까지 정신 똑바로 차리가 있어. 너는 편히 쉴 자격도 없어. 이제 간 몸푼 산모한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오빠는 애를 안 낳아봐서 산후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애 낳고서 몸조리 잘 안 하면 평생 아프다는데 오빠가 책임질 거야? 그럼 얌전히 산후조리원에나 있지. 여기까지 왜 온 거야? 놀러 다닐 때는 팔팔하더니 이제 와서 몸조링 타령이냐? 아, 조용히 하고 그냥 가. 진짜 오빠랑은 말이 하나도 안 통해. 언니, 나 머리가 너무 아픈데 자리 좀 바꿔주면 안 돼요? 창밖 보면서 가면 좀 나을 것 같은데. 너 도망갈까봐 일부러 가운데 자리에 앉힌 거야. 무슨 말 해도 안 통하니까 힘 빼지 말고 있어. 너무한다 진짜. 오빠, 나 배고픈데 그럼 스테이크나 시켜줘. 넌 두고 온 아이 걱정은 안 돼? 어떻게 아이 잘 있냐 소리를 한 번을 안 해? 당연히 잘 있을 텐데 걱정을 왜 해? 엄마랑 아빠는 경력자인데 어련히 잘 돌보고 계시겠어. 나랑 단둘이 있으면 오히려 그게 걱정이지. 참 철딱선이 없는데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알긴 아는구나. 나는 그냥 철이 없는 사람이지 양심이 없는 사람은 아니라고. 아이고 장하시네요. 쥐콩만한 양심은 있으셔서 아주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비행 내내 남매의 유치한 말다툼 소리를 듣고 있자니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서도 순환은 끝나지 않았어요. 입국 수속하는 사이에 도망칠 뻔하고 짐을 찾는 사이에 도망칠 뻔하고 시누이 혼자 쇼생크 탈출을 찍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도 만만치 않았죠. 보홀에서 약 13회의 거북이 투어로 단련된 몸이기에 체력이 바짝 좋아져 있었거든요. 다시는 그런 개고생을 하기 싫었기 때문에 매의 눈으로 시누이를 감시하기도 했고요. 결국 저희는 시누이를 끌고 시댁에 도착하는 미션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두 대표님께 인계만 하면 다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남아있더군요. 아니 어쩌면 가장 커다란 문제였어요. 바로 아이 아빠가 누구냐 하는 거였죠. 초조하게 기다리시던 부모님은 저희가 데리고 들어간 시누이를 보자 화를 내시더라고요. 며칠 새 살이 쏙 빠진 두 분의 얼굴에는 안도의 기색도 눈에 띄었습니다. 시누이가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한시름 놓으셨던 거예요. 너 대체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놀래라. 애 떨어질 뻔했잖아. 아, 애는 이미 낳았잖아.
어떻게 엄마 아빠한테 말도 안 하고 몰래 애를 낳을 수가 있어? 이럴까봐 말 못한 거지. 이렇게 혼내고 소리 지를 게 뻔하니까. 혼날 짓을 했으니까 혼나는 거지. 네가 인간이야? 어떻게 자식을 버려두고 갈 수가 있어? 오빠한테 맡긴 게 어떻게 버리는 거야? 나는 오빠랑 새언니를 믿으니까 그런 거라고. 오빠야 그렇다 쳐도 절 언제 봤다고 믿어요? 우리는 보홀에서 처음 만났잖아요. 새언니 유치원 선생님이었다면서요. 그럼 어련히 애를 잘 돌볼까 싶었죠. 봐요. 언니 얼굴에 나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딱 쓰여있네.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잖아요. 어휴, 말이나 못하면. 시끄럽고 애 아빠 누구냐? 내가 가서 다리 몽둥이를 다 분질러 놓을 테니까 당장 말해. 아빠가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려줘? 말하면 사람 하나 잡으려고? 그럼 네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까? 당장 말하지 못해? 안 돼. 절대 말 못해. 그 사람은 아무 죄 없단 말이야. 그럼 아버지도 모르고 잘할 저 아기는 대체 무슨 죄냐? 당장 대답해. 아빠, 나 애기 보고 싶은데. 우리 애기 어딨어요? 아빠 딸 닮아서 엄청 귀여운 아빠 손녀딸이요. 시아버지가 강경하시자 시누이는 애교를 부려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평소 딸바보로 유명한 시아버지는 시누이의 애교 한 번이면 껌뻑 넘어가서 뭐든 다 해주신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시누이가 갖은 애교에 아양의 애원까지 해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무서운 얼굴로 몰아붙이셨습니다. 결국 시누이는 머리를 다 깎아서 쫓아낸다는 시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전화번호 하나를 불러주었어요. 제가 종이에 그 번호를 받아 적었죠. 저희는 시누이가 또 도망가지 못하게 아이와 함께 방에 가둬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남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요. 물론 시아버지는 몹쓸 놈이라며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혼내주고 싶어 하셨죠. 하지만 남편은 그러면 더 엇나가서 나 몰라라 할 수도 있다고 만류했어요. 그런 남자는 침착하게 잘 어르고 달래야 한다면서요. 시어머니도 그 말이 맞다고 우리 딸이 미혼모 되면 어떡하냐고 눈물바람이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우시자 더 화가 난 시아버지는 그놈에게 연락해서 당장 식 올리고 아이를 책임지게 하라고 명령하셨죠. 하지만 만약 그 남자가 돈도 못 벌고 여자나 때리면서 사는 논팽이 같은 놈이면 어떡해요. 아이 아빠라는 이유로 무조건 결혼시키면 애 치닥거리에 남편 치닥거리까지 하느라 시누이가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저는 우선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알아봐야 한다고 설득시켰습니다. 흥신소에 의뢰를 해봐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남편이 좋은 생각이 있다며 나서더군요. 요즘 유행한다는 보이스피싱처럼 지연이가 납치됐다고 전화해서 그 남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너무 진지하게 하는데 순간 머릿속으로 이 사람 바본가 나 결혼 잘못했나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뒤통수를 한 대 퍽 때리셨습니다. 제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연락해서 일단 아이 이야기는 하지 않고 만날 약속부터 잡아보기로 했죠. 그래서 전화를 걸려고 남편 핸드폰으로 번호를 하나씩 찍는데 다 찍기도 전에 저장된 이름이 뜨는 게 아니겠어요. 쪽지에 있는 전화번호와 똑같은 번호. 그 사람은 바로 남편의 고등학교 친구였어요. 남편과 절친한 사이라 저도 잘 아는 사람인데 장난기는 많아도 속이 깊은 좋은 남자였죠. 남편이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해서 힘들 때 그 친구가 많이 도와줬다고도 들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자기 아이까지 가진 시누이를 버렸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놀란 남편이 시누이 방문을 열고 아이 아빠가 자기 친구냐고 물어보니 시누이도 맞다고 하더라고요. 오빠 친구랑 1년 전까지 몰래 사귀었다는 거예요. 시부모님은 또다시 뒷목을 잡으셨답니다. 당장 쳐들어가겠다는 시부모님을 겨우 말린 저희 부부는 시누이를 데리고 그 친구의 집을 찾아갔어요.
남편은 들어가자마자 친구 멱살을 잡고 주먹부터 한 대 날리더라고요. 갑자기 봉변당한 남편 친구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이 계속 때리려고 하자 지지 않고 같이 받아치더군요. 두 사람이 애처럼 치고받으며 싸우는 걸 제가 끼어들어서 겨우 말렸어요. 유치원에서 애들 싸움 말릴 때 쓰던 기술이 이런 데서 쓰일 줄이야. 남자들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애라는 말이 딱이더라니까요. 생각 같아서는 생각 의자에 앉아서 5분간 반성해라 하고 싶었지만 저는 두 사람을 차분히 진정시킨 뒤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게 했어요. 남편을 째려보며 씩씩대던 남편 친구는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아이가 있다는 대목에서는 벌떡 일어나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방안을 빙글빙글 돌더군요. 잠시 패닉이 온 것 같더니 정신 차린 뒤 신우이에게 물었어요. 나한테 아이가 있다고? 그런데 어떻게 말도 안 할 수가 있어? 너는 몰랐단 말이야? 난 전혀 몰랐어. 출산은커녕 지연이가 임신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는데. 나도 오빠랑 헤어지고 난 뒤에야 내가 임신한 걸 알았어. 근데 어쩌겠어? 이미 헤어졌는데 애를 빌미로 질척일 수는 없잖아. 질척이다니. 난 정말 기뻐했을 거야. 혹시 네가 바람이라도 피워서 나쁘게 헤어진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오빠는 자기 친구를 그렇게 몰라? 헐씨고 이제 편도 드네. 내가 지연이한테 결혼하자고 했는데 지연이는 아직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해서 말다툼을 좀 했어. 그러다가 헤어진 거야. 그렇게 별것도 아닌 걸로 헤어졌는데 애기 생긴 걸 말 안 했다고? 너 제정신이야?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머리가 띵했단 말이야. 지우기는 무섭고 엄마랑 아빠한테 말하기도 무섭고 친구네 집에 몰래 숨어 지내다가 나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빠도 없이 자랄 애가 불쌍하잖아. 그래서 오빠랑 새언니한테 키워달라고 보낸 거야. 헐씨고 불쌍하다면서 어떻게 자기 아이를 떠넘길 생각을 하냐? 아무리 외삼촌 외숙모여도 진짜 엄마 아빠만 해?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엄마 같은 건 해본 적도 없고 애도 키워본 적 없는데. 야, 나는 그럼 애 키워봤냐? 철없는 너 때문에 애 키우는 기분으로 살긴 했다만 나도 아빠 같은 건 해본 적 없어. 지연이한테 화내지 마. 애도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역시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건 오빠밖에 없어. 헐씨고 한 쌍의 바퀴벌레가 따로 없다 야. 신우이와 남편 친구는 쿵짝이 맞아서 둘이 끌어안고 울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일 때문에 이를 키운 대책 없는 신우이의 행동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오냐오냐 공주처럼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갑작스런 큰 변화가 두려웠을 심정도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뭐 하나 혼자 힘으로 해본 적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한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게 무섭긴 했을 거예요. 엄마가 된다는 건 지금껏 살아온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야 하는 일이니까요. 저는 훌쩍이는 신우이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너 어쩔 생각이야. 그때는 몰랐다고 쳐도 지금은 아이 키울 마음 있어? 당연하지. 지금 내가 죽일 놈은 맞지만 나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그랬던 거야. 알았다면 절대로 지연이 혼자 힘들게 그런 일 겪게 하지 않았을 거야. 그럼 결혼할 마음도 아직 있으신 거예요? 그럼요. 저는 당장이라도 지연이랑 결혼해서 같이 아이 키우고 싶어요. 그럼 아가씨 생각이 중요하겠네요. 결혼해서 같이 키울지 아니면 누구 한 명이 맡아서 키울지 두 분이서 같이 상의해보세요. 근데 너도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 철없는 애랑 결혼해서 평생 같이 살 생각을 해? 너 보살이야? 흥, 오빠랑 살아야 하는 새언니보다 낫지. 자꾸 나 긁으면 오빠 옛날 여친들 얘기 확 다 해버린다. 전에 그 배우 지망생 언니랑 하와이에서. 아이, 너희 일이니까 우리는 여기서 빠질게. 앞으로 어떻게 할지 둘이 잘 합의해라.
갑자기 저를 내보내는 남편이 수상하긴 했지만 저희는 어서 시부모님께 연락해서 이 사실을 알렸어요. 시부모님도 어이없어 하시더라고요. 당장 데려와서 결혼시키라고 하셨지만 저희는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조선시대도 아니고 아이 때문에 억지로 결혼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이도 중요하지만 두 사람의 인생도 중요하잖아요. 아이 때문에 싫은 사람과 결혼해서 평생 참고 살아야 한다면 아이도 같이 불행해질 테니까요. 저희 부부는 두 사람에게 뒷일을 맡겨두고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신혼집에 돌아왔지만 편히 쉴 수는 없었어요. 두 사람이 알아서 결정하라고 하고 나왔지만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결혼 안 한다고 하면 아이는 어쩌지, 시누이는 미혼모가 되는 건가, 남편은 불쌍한 조카를 우리가 거둬야 하나 하는 고민까지 하더라고요. 저도 혹시라도 남편이 그러자고 할까봐 조마조마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거북이들이 나와서 오늘은 왜 자기를 보러 안 왔냐고 묻더군요. 거북이 노이로제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시부모님의 전화를 받고 다시 시댁에 불려갔어요. 먼저 온 시누이와 남편 친구가 시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이 지연이와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습니다. 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거냐? 응, 나도 이 오빠랑 결혼하려고. 그럼 진작 결혼하지 왜 그렇게 속을 썩인 거야? 너 이 사람 진짜 좋아하는 거 맞아? 애 때문에 억지로 결혼하는 거 아니고? 나도 좋아하는데 그때는 결혼이라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 난 아직 30살도 안 됐고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많단 말이야. 결혼해서도 다 할 수 있다. 맞아요. 결혼만 해주면 제가 다 밀어주기로 했어요. 지금은 일단 애 키우다가 나중에 하고 싶은 게 생기면 꿈을 이룰 수 있게 제가 다 도와줄 거예요. 철딱선이 없는 우리 딸 때문에 자네가 고생이 많네. 내가 참 면목이 없어. 아닙니다. 지연이 밝고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잘 키워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내가 자식복은 별로 없어도 며느리복, 사위복은 있나 봐. 어쩜 이렇게 좋은 사람들만 우리 집안에 들어왔을까? 엄마가 자식복이 왜 없어. 이렇게 착하고 듬직한 아들이 있는데 우리 집 쟤 하나만 문제인데 이제 애엄마 되니까 철 좀 들겠지 뭐. 내가 문제라고? 오빠 문제야말로 이야기해볼까? 새언니, 예전에 오빠가 배우 지망생이던 언니랑 둘이 하와이에 갔는데요. 야, 너 조용히 안 해? 내가 문제네. 우리 집은 나만 문제야. 내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게. 됐지? 까불고 있어. 귀엽게 티격태격하는 남매를 보고 다들 한바탕 웃었습니다. 잘 해결된 것 같아서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보홀에서 만난 그놈의 거북이들이 제 머릿속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이렇게 쉽게 해결될 일 때문에 그 고생을 한 건가 하는 마음에 허탈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잘 해결되어 기뻤습니다. 그 후 시댁은 시누이의 결혼 준비로 바빴어요. 이때도 철없는 시누이 때문에 시부모님이 고생 참 많으셨죠. 겨울인데 야외 결혼식을 하고 싶다는 둥, 집은 몇 평이어야 한다는 둥, 북유럽 감성으로 인테리어를 해야 한다는 둥, 모아둔 돈도 없어서 시부모님 돈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바라는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시누이가 어릴 때 몸이 약해서 시부모님이 쥐면 꺼질세라 불면 날아갈세라 곱게만 키우셨대요. 첫째라고 엄하게 가르쳤던 자기랑은 다르게 뭐든 오냐오냐 하며 해달라는 것도 다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 시누이가 이렇게 철딱선이 없는 어른이 된 거죠. 말년에 고생하시는 시부모님을 보며 저는 자식 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걸 새삼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의 다툼과 사고가 있었어요. 시누이가 인테리어가 마음에 안 든다며 업자들을 다 해고해서 이삿날을 못 맞출 뻔한 사건도 있었고요.
임신했을 때 찐살이 잘 안 빠진다는 이유로 결혼식을 미룰 뻔한 위기도 있었죠. 하지만 여러 설득과 회유와 질책 끝에 신우이는 결혼식을 무사히 치렀습니다. 근데 결혼했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저 철없는 신우이가 과연 아이는 잘 키울지, 살림은 잘할지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에겐 또 다른 걱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우리 신우이가 달라졌어요. 그 후로 저는 식당 일을 배우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두어 달쯤 지나 어느 정도 적응이 되니까 신우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랜만에 쉬는 날 조카도 보고 싶은 마음에 남편과 함께 신우이의 신혼집을 찾아갔죠. 가기 전에 걱정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신우이의 정신 상태가 특별하다 보니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진 않을까 싶었거든요. 갓난아이 보살피느라 힘들 텐데 살림할 정신이 있을까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저희는 신우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집이 정말 깨끗하고 아늑하게 정돈되어 있었거든요. 그 사이 신우이는 진짜 엄마가 되어 있더라고요. 심해부 말로는 신혼여행 가서도 계속 육아 관련 책을 읽고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며 공부했대요. 신우이는 안 하면 안 했지, 할 거면 제대로 하는 타입이었던 겁니다. 어찌나 세심하게 아이를 보살피고 똑부러지게 잘 키우는지 오은영 선생님이 따로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 신우이는 살림과 육아가 적성이 딱 맞는 사람이었어요. 걱정했던 제가 무색할 정도로 살림도 잘하고 아이도 잘 키워서 다들 놀라워했습니다. 젖먹이 아이 키우면서도 어찌나 집을 깨끗하게 관리하는지 오히려 저희 부부가 배우고 싶을 정도였다니까요. 저희는 식당일 배운다고 바빠서 살림은 내팽개친 지 오래였거든요. 그 후로 신우이는 저희가 도와줬던 게 고맙다고 가끔 저희 집에 와서 살림을 해주기도 했어요. 주말 내내 일하고 와서 떡실신되어 침대에 누워있던 저희는 신우이의 청소기 돌리는 소리를 알람 삼아 깼답니다. 신우이가 월요일 아침마다 반찬거리를 채워주러 저희 집에 왔거든요. 올 때마다 우렁각시처럼 집을 싹 치워주고 가더라고요. 힘든데 안 그래도 된다고 말렸지만 신우이는 살림하는 게 그렇게 재미있대요. 깨끗해지는 집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나요? 시부모님은 신우이가 이제야 철이 들었다며 정말 좋아하셨어요. 현재 신우이는 둘째까지 낳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첫째 조카는 거북이를 참 좋아해요. 다른 아이들은 보통 토끼 곰인형을 좋아하는데 조카는 거북이 인형을 사달라고 하고 거북이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거북이 흉내를 내며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놀아서 신우이가 아기 거북이라며 놀리곤 해요. 저희 부부는 거북이가 맺어준 운명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뒤에서 몰래 웃곤 한답니다. 저희 집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참, 신우이가 말하려던 하와이 이야기도 궁금하시죠? 사실 별거 아니에요. 남편이 전 여자친구랑 하와이 여행 갔을 때 술김에 프로포즈 했다는 건데 저한테도 술김에 얘기한 적 있거든요. 근데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바보같이 동생한테 당하고 있는 거죠. 저는 다 알지만 남편이 당황하는 게 재미있어서 그냥 지켜보고 있는 중이랍니다. 결혼 전엔 질투났지만 지금 온 가족이 화목하고 행복하니까 과거 일 같은 건 하나도 신경 안 쓰이더라고요. 가족의 힘은 참 대단하죠. 다들 저희 집에 기운받아서 저희처럼 깨볶으며 행복하게 사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